자, 집중력이 조금 올라왔을 때 계속 이어서 바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손해보험 기초이론 중에서 두 문항 출제가 될 거고요. 26번에서 27번 두 문제 출제되는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 위험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먼저 정의를 보도록 하죠. 우연한 사고의 발생 그리고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뭔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위험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네,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험 안에는 위태, 사고, 손해라는 개념들이 포함이 되는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태라는 것은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위태라고 합니다. 자, 아래 세 가지 위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리적 위태라는 것은 자연적 성질 자체를 말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도로 위에 빙판, 그리고 공장 내 기름 걸레가 방치된 상태, 이런 것들이 물리적 위태라고 할 수 있는데, 도덕적 위태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이거나 부도덕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발생시킬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도덕적 위태예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또는 사기, 뭐 강도, 방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도덕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 도덕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되더라 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정신적 위태. 고의는 없어요.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부주의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벌어지는 손해의 뭔가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정신적 위태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면 졸음운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위태는 정신적으로 약간 해이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우리가 정신적 위태라고 하더라.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도 합니다. 간혹 시험에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도 한다라고 하면 네, 맞는 설명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위태에 이어서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고는 말 그대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는 거, 여기에서 화재가 바로 사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폭풍으로 해서 우리 집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보다 사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손해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를 우리가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과 멸실, 손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태가 사고가 되고 사고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을 뭔가 우리 생활 속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자동차 바퀴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꾸 제가 졸린 거예요. 그런데 졸리면 한쪽에 대고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졸음운전을 참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태로운 이 상황을 방치를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앞차를 못 보고 꽝 하고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됐나요? 일단 제가 다쳤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다쳤을 거고, 상대방 차에도 내 차에도 전부 다 손해가 발생됐어요. 자, 이게 뭐다? 손해다. 그래서 위태가 사고로 이어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바로 위험이 손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위사손으로 본다. 그래서 위사손,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 그러면 위사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위사 손만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위험이 현실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손해는 마지막 과정에 속한다. 위, 사, 손. 맞죠? 손해는 마지막 과정. 1번 맞고요. 위태는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위태가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네. 위험의 정의에 해당된다. 자, 도덕적 위태는 음주운전이나 공장 내 기름 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들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자, 공장 내 기름 걸레가 흩어져 있는 것. 이것은 어떤 물건 또는 물리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위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된 경우 화재는 위험의 과정 중 손해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화재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사고에 해당되더라. 네, 손해가 아니라 사고에 해당되는 거죠. 화재로 인해서 나중에 재산이 손실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손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그러면 그 위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험에서는 분류를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능 위험과 보험 불가능 위험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이고요. 통계 측정이 가능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00대가 굴러다녀요. 10,000대가 굴러다니다 보면 50대 정도는 사고가 나더라라는 통계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대수, 10,000대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쭉 관찰해보니 50대는 사고가 통계적으로 나던데 이러한 통계 측정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 보험이 가능한 위험이더라라는 거죠. 자, 객관적 위험은 보험이 가능하더라. 자, 주관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어떤 그 개인의 직감 같은 거 있죠. 사고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때요? 나는 그렇다라고 느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개인의 직감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주관적 위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측정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보험 불가능 위험에 해당된다. 객관적 위험은 보험화 가능하다. 주관적 위험은 보험 불가능하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는데 순수 위험은 퓨어 리스크라는 말 그대로 이익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순수하게 손해만 일으켜요. 그래서 순수 위험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보험화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상해나 사망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들. 얘네들은 순수 위험 중에서 손해만 일으키죠. 교통사고 꽉 났어요. 저한테 이득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죠. 다치거나 또는 배상 책임 해줘야 되거나 내 차가 다치거나 손해만 발생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화가 가능한 위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시를 보시면 순수 위험 모두가 보험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떻다? 네, 틀린 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담보력이 있어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보험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순수 위험 중에서도. 자, 그럼 투기 위험 볼게요. 투기 위험은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투자할 때 제가 뭘 믿고 투자할까요? 저 개인의 직감을 믿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투기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도박, 신규 사업 진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출할 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투자를 해봤을 때 정말 이게 그 마이너스 또는 완전 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혹시 CCT폰 같은 거 아시죠? 그런 애들이 처음에 막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땠어요? 전부 다 완전 망했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손해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이익도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은 우리가 투기 위험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불가능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보험 이런 거 없죠? 비트코인 보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화는 할 수가 없다. 투기 위험은 보험 불가능 위험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위험의 분류는 시험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보험 가능 위험은 객체에 따라서 인적 위험과 재산적 위험,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객체라는 것은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어떤 것에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인적 위험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죠? 네,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그리고 재산적 위험은 뭐 재산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해보험 같은 거. 배상 책임은 배상 책임이면 남한테 제3자한테 뭔가를 물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가능 위험에 해당된다. 자, 이러한 종류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 문제 보실 때 틀린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찾아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항상 문제 지문 잘 읽어보시고 항상 체크해가면서 보시라는 거죠. 자, 1번. 보험회사는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보험 가능한 것들. 뭐죠? 상해나 사망,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더라. 투기위험은 위험부담 주체의 객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투기위험은 아까 제가 거기다 투자할 때 뭘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객관적 의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더라.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투기위험에는 주식 투자, 신규 사업 진출 등이 있으며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순수위험은 위험 측정이 가능할 때 비로소 보험화가 가능하다. 네,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보험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성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라 그랬어요. 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여러분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운행자들은 항상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다니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니죠. 내가 잘해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는 내 실수로 사고가 나기도 해요. 또는 어떠한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다수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 여러 명의 동질적 위험,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보험 가입 대상의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수의 위험이다 또는 이질적 다른 위험이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어야지 우리가 보험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우연적 사고 위험이어야 된다. 사고가 우연히 발생돼야지 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걸어가는데 거기를 막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일부러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 필연적인 사고 발생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험 가입 대상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문제에 잘 나와요. 발생 여부, 시기, 정도 모든 것들이 우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발생되는지, 발생 정도로 해서 뭐 이게 사고가 얼마나 크게 발생이 되는지 또는 이게 발생이 가능한 건지 이런 여부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돼야 된다. 세 번째,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지 보험회사가 감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위험은 보험 가입 대상 위험에 해당되지 않더라. 자, 자연계의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험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 멸망을 담보하는 보험. 자연계의 이상 변동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것들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죠. 이런 거 말고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전자가 다친 거, 교통사고로 해서 차가 손상된 거, 또는 사람이 이렇게 뛰다가 다리가 골절돼서 다친 상해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보험 가입 대상의 위험에 해당되더라라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또 측정이 가능해야겠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위험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위험의 정의에서 어긋나더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이 불가능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세요. 이런 보험 여러분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가입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들이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1번 다수의 동질적 위험 가능하더라.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손해 발생의 시기나 규모가 확정적인 위험, 측정이 불가능하면 보험 가능 위험에 해당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자연계의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
그러니까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손실은 우리가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보험이다. 그러면 가능하더라. 이게 여러분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문제 잘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정말 이게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동우명학 이렇게 외우시고 경제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따서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험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가져야 되나? 자, 위에 있는 내용과 좀 연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고의 우연성, 우연이 발생돼야 된다. 발생 여부, 시기, 정도가 전부 다 우연해야 되고 불확실해야 되더라. 필연적으로 된 것들은 보험에 성립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네, 자동차 같은 거 꼭 자동차 운행자를 떠올리라고 하셨어요. 자동차 운행자의 다수, 많은 자동차 운행자의 동질적인 위험. 교통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이 성립되려면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정이 가능해야 되더라.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위험은 보험료나 보험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건물을 1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을 1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층에 1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화재가 1층만 발생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제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보험료는 얼마를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에 해당된 금액을 저한테 보험금으로 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측정 가능한 위험의 정도 또는 보험료나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보험의 기능 그럼 보도록 할게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용을 보완한다. 이런 것들이 보험의 기능이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게요. 다수의 자동차 운행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출연하죠. 일정의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재산을 마련해요. 이게 보험 가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운행자 중에 한 명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 공동재산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물어줘야 되는데 뭘로 물어주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예요. 경감이고요. 또 피해자의 보호라 그랬죠. 상대 피해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에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보험금이 지불이 돼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보험의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신용의 보완, 즉 사고를 낸 사람은 어때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원 한 푼 없는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보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서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징역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도 할 수 없을 테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넣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신용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험의 기능 이제 이해하시겠죠? 끄덕끄덕 여러분. 예, 감사해요. 자, 고용의 창출 보험의 기능과 상관없다. 그리고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을 운영할 때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수의 법칙이다. 대수의 법칙. 오랜 기간 대량 관찰 시 위험률을 통계적으로 추출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대가 굴러다니는데 일주일 안에 사고가 한 50건 정도 발생되더라. 이게 뭐예요? 대량 관찰해서 위험률을 통계적으로 추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단적인 예예요. 근데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저 강사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만 딱 이해하시고 그냥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자동차 사고를 오래 관찰했더니 어느 정도의 사고가 나더라.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에 해당된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대량 관찰 시 나오면 무조건 대수의 법칙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추출했다. 그래서 과학적 보험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지상등의 원칙과 5번 비례보상의 원칙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묶어놓으세요. 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고 보험계약 엄마야 여러분 죄송해요. 비례보상의 원칙이 아니고요. 여러분 수지상등의 원칙과 아래 보이시는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이 같은 말에 해당이 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부르는 입장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그럼 이 내가 낸 보험료와 내가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이 일치되어야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는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가게에 가서 뭘 살 때 아유 깎아달라 그러 아우 수지가 안 맞아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수지가 맞아야 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 근데 수지상등의 원칙이 뭐냐? 계약자가 낸 순보험료와 내가 우리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합치되어야 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뭐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하더라. 6번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보험계약자 개개인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낸 보험료가 내가 받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보험료가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과땡 부족, 급부 땡 반대급부 이렇게 가운데 땡이 들어가면 같은 말이더라. 과부족 그러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찾기가 쉬우시겠죠?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험회사의 관점과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칙 중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지상등은 회사 관점, 급부 반대급부 원칙은 개개인의 관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렉시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적어도 한 3문제 정도는 나올걸요. 네,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에요. 인보험 자체에는 이 이득금지의 원칙이 없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이런 거예요. 제가 1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을 하는데 8천만 원을 1억을 그냥 가입을 했다라고 봅시다. 가입을 1억을 했어요. 보험 가입을. 그러면 내가 나중에 1억짜리가 보험이 전손이 됐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더 헷갈리실 것 같고, 제가 1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보험 가입을 할 때 1억 2천을 가입을 했어요. 1억 2천을. 실제 이 건물의 값보다 보험 가입을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1억이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얼마를 받고 싶겠어요? 제가 1억 2천을 냈기 때문에 1억 2천을 받고 싶겠죠. 그러나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억이었고 1억짜리가 손해가 났으니 네가 보험에 1억 2천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득을 봐선 안 되니까 1억까지만 보상을 할게 라는 게 이득금지의 원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1억짜리 건물에 2억을 넣어놓든 3억을 넣어놓든 1억짜리가 전손돼서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얼마를 받는다? 1억까지만 받아라는 거죠. 보험을 넣어서 너가 이득을 그 이상의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원칙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1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3억을 넣어놓고 이득금지 원칙이 없으면 불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3억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 나쁜 마음에 의해서 제가 보험금을 3억까지 편취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원칙을 적용해놨다?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득금지의 원칙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아주 설명을 제가 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보험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자, 사람을 야, 너는 뭐 중요한 일 하니까 너는 한 3억, 너는 좀 하찮은 일 하니까 너는 1억 이렇게 사람 물건값으로 정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보험에는 가액 자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 자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득금지의 원칙은 초과중복보험 과 관련이 있고 보험자 대위와도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초과중복보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 건데 지금은 초과중복보험과 그리고 보험자 대위와 관련이 있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1억짜리 건물에 1억 2천 넣는 거 있죠?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제가 1억짜리 건물에 3억을 넣었다?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보험 가입을 제가 훨씬 많이 한 거. 이런 경우에 이득금지 원칙과 적용이 됐었죠, 여러분? 자,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네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도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라는 그 원칙인데요. 제가 1억짜리의 건물에 1층부터 10층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1억이에요. 그리고 한 층당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억을 다 넣어놨어요. 가입을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1, 2, 3층까지 불탔어요. 자,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했으니까 1층, 2층, 3층 해서 3천만 원을 보상받는 거죠. 실손해만큼. 그게 무슨 원칙이다? 실손보상 원칙이다.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 하면 뭘 떠올려라? 실제 손해다.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원칙이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실손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더라. 왜? 제가 뭐 치료를 받은 딱 그만큼만 나오죠. 보험금이. 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이득금지 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비례보상의 원칙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네가 넌 금액의 보험료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게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비례보상의 원칙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여러분. 자,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보험회사의 관점과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의 원칙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험회사의 관점, 수지가 맞아야 돼. 수지상등의 원칙. 그리고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 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내가 낸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치되어야 되더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게 짝지어진 것 그랬네요. 2번, 보험계약상 손해보험의 초과중복보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기본 원칙 뭐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이득금지의 원칙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자 대위 규정과도 관련이 깊다. 네, 말씀드렸죠? 초과중복보험 그리고 보험자 대위와 규정과도 관련이 깊더라. 자, 수지상등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네, 설명한 것이더라. 자, 3번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에 해당된다 라고 했고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 왜? 사람은 가액으로 물건값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2번은 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법률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가입 기간, 보험 기간, 그리고 경영 주체 또는 위험 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상법과 보험업법이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은 여러분 재물과 관련된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임보험은 사람과 관련된 보험은 임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인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상해, 사람이 다쳤을 때 담보하는 상해보험이 있더라 기억하시겠죠? 인생상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인생상. 자, 손해보험은 무조건 재물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화재, 운송해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험업법상으로는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종목별로 우리가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상품들이 구성이 되고요. 손해보험에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여기에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나중에도 이제 재산보험에서 맨날 나올 거예요. 상질간 떠올리셔요.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생명보험은 생명과 연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보험업법상 분류, 상법상 분류 알아봤고요. 자,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 볼게요.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자, 강제보험이라고도 하고 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체특가 원유다학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손해보험 할 때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뭐 자동차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뭐 특수건물 화재보험, 그 다음에 가스사고 또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들, 이것의 종류를 지금 말머리를 따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배상, 승강기 사고 배상, 뭔가 좀 위험하거나 이게 꼭 그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임의보험은 고객이 자유의사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 돈이 있으면 넣고 아니면 안 넣고, 이게 위험 부담이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러면은 넣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은 임의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기간보험, 구간보험, 혼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기간보험은 말 그대로 증권에 기재된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게 기간보험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담보할 것이냐, 이게 기간보험의 성격에 해당되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대부분 보험에서는 기간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세 만기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부터 100세 될 때까지, 만기 될 때까지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기간보험이고, 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여행 다녀오는 동안 내가 담보했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에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바로 기간보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간보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보상할 것이냐로 적용되는 것이 구간보험인데요. 이것도 여행보험을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 가서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그 구간 내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구간보험에 해당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보험과 적하보험이 이 중에 해당이 되고, 외우는 방법은 구운적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혼합보험은 그러면 뭐냐? 기간보험의 성격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게 혼합보험이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여행자 보험,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제주도 여행을 가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3박 4일 갈 거예요. 그러면 기간보험의 형태, 3박 4일 동안의 손해를 보상을 하겠죠. 또 구간보험의 형태는 뭐예요? 주거지에서 여행지인 제주도 갔다가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구간 내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혼합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외에 조립보험과 건설공사보험도 혼합보험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외우는 방법은 조건여 또는 여행조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기간보험은 나중에 그 손해보험에서 나오는데요. 네, 기태 골수라고 해서 기간보험은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수렵보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공통에서는 구운적 그리고 여행조건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도 어차피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외워두셔요. 기태골수.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주체에 의한 분류 그랬네요. 자,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라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공영보험이라고 하고요. 이익 추구와 관련된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면 민영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운영하면 공영보험, 민간이 운영하면 민영보험인데요. 자, 국가가 운영하는 것 산재 건강 수출보험이 있습니다. 수건산 이렇게 외우세요. 수건산. 네. 또 뭐 외우지 않아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민영보험은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는데, 자, 항상 틀리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틀리셔요. 자동차 보험을 나라에서 의무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해 놓고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간혹 자동차 보험을 공영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 어디에 드셨어요? 저는 메리츠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민영사업자에 넣으시죠? S사라든지 이런 데 H사.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민영보험에 해당된다라는 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영보험은 수건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 이거는 알고만 계셔요, 여러분. 원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항공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항공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난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보험사에 일단 메리츠 화재의 항공보험을 넣어놨어요. 근데 원보험사가 감당하기에는 이게 손실이 너무 크고 너무 문제가 커요. 그러면 메리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또 재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보험이 되는 거예요. 원보험은 원래 가입한 보험이고 원보험 보험 회사가 이것을 보험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른 보험회사에 또 재보험을 가입한다. 그게 재보험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화재 또는 항공보험,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가입 금액에 따라서 전부보험과 일부보험, 초과 중복보험으로 우리가 보험이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가계성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보험이 가계성 보험이고 기업성 보험은 기업이 넣는 보험이 있죠. 단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기업성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업 휴지 보험 이런 것들 그게 기업성 보험이고 기업성 보험은 다른 말로 비가계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가계성은 개인 보험들을 말하고 비가계성 보험은 기업의 보험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중복보험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1억이 가액이에요. 가액이라는 것은 건물 값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보상 최고 한도액이고 공시지가 같은 거 있죠. 공시지가 같은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1억이 가액이다라고 하면 자 1억짜리 건물에 제가 1억을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전부 가입을 했죠. 그래서 얘는 전부 보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가 돈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1억짜리 가액 건물에 5천만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 돼요?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일부만 가입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1억 3천을 가입을 했어요. 1억 3천을.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가액을 초과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죠. 그래서 얘는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복보험은 뭐냐? 내가 알아봤더니 그 M사의 화재보험이 좋은 점이 있고 S사의 화재보험이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난 두 군데 모두에 체결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M사에도 6천 넣고 또 S사에도 6천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이 총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두 개를 끼고 했죠. 그런 경우에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가입을 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된 거. 이게 중복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복보험까지 대략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나중에 또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단락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은 이하 금소법이라고도 저희가 지칭합니다. 줄임말로.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분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금성 상품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저축은행법상 예금이 해당이 됩니다. 투자성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해당이 되고요. 보장성 상품은 우리가 보험회사 소속이니까 아셔야 되겠죠. 보험상품은 우리는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출성 상품은 뭐다? 보험 대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출성 상품이라고 하더라. 좀 키워드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금소법상 직접 판매업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더라. 그리고 금소법상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누구예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가 해당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간단하게 나와요. 금소법상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누구죠? 보험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금소법상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가 제외된 나머지 보험회사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얼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 상법상 보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상법상 보험은 손해인보험, 재산보험으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상법상 보험은 뭘로 분류된다 그랬죠?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만 분류된다라고 했어요. 자, 상법상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상해보험은 생명과 상해보험은 어디에 속하죠? 인보험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손해보험은 재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상법상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모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재물에 관련된 보험이니까 손해보험에만 해당된다. 인보험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체크해 놓으셔요. 4번, 상법상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지는 구간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구운적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운송보험과 적하보험. 이래서 제가 좀 전에 구운적을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여행 조건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합보험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 여행자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봐야 되겠다. 네,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두 문항 출제가 되고요. 자, 1번 보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라고도 하고요. 자,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자, 정의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정의에 해당이 된다. 네, 보험 사기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보험 사기에는 경성사기, 연성사기가 해당이 되는데 경성사기는 사고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걸 경성사기. 좀 더 질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있겠고 외울 때 경고라고 외워주세요. 경성사기는 고의다 또는 편취다. 자, 연성사기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다가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꽉 남기면 이거 좀 과장해서 보험금 청구해볼까? 이 사고를 좀 확대해서 좀 그 심각한 사고로 좀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성사기는 기회사기 또는 보험금을 과장 확대 청구한다. 그래서 연기라고 써져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연기과장으로 읽어보셔요. 외워보셔요. 연기과장. 자, 그러면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때 사기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더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45벌로 외워주세요. 왜? 나중에 과태료 벌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꼭 뒤에 벌금까지 같이 외워주셔요. 45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이득액이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 상당의 벌금도 가능하고요. 부과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시에 가중처벌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고요.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네, 벌금도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기준은 5억,
3억 아닙니다. 자, 그러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어떻게 되느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553 외워주시고요. 50억 이상이다. 많이도 이게 보험금을 편취했죠.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에 보상 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 처벌 한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아실 거,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 SIU 부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이다. 금광원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SIU 부서는 뭐가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예시인데 글씨가 빠졌네요. 자, 차량 도난 및 불법 해외 밀반출 증가로 회수가 어려움이 있다. 네. 이게 지금 그 보험 사기를 조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차적조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적발 및 회수는 쉬운 편이다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체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를 함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고에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여러분. 지금 정답이 잘못 체킹돼 있어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통상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4, 10, 5 벌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네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꼭 체킹해 보셔요. 나중에 공부 잘못되시면 안 되니까. 3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한다. 가중처벌 기준 5억 원이고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시행되었다. 9월 30일에.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나이롱 환자 근절은 자, 병원에 부과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요. 자, 내용은 아래에 되어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외출 외박 시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 허락 필요하지 않아요. 또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권이 인정이 돼서 여러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의료인이 외출 외박 허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 검사 권한이 부여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의 검사에도 응해야 하고요.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병원은 퇴원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통사고 환자 며칠까지 입원할 수 있죠? 2주 이상 입원 못하죠. 퇴원시켜버려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계속 여기서 계속 뭔가 뭉개려고 하면 전원 지시,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위반 시 병원의 과태료 얼마? 300만 원. 외출 외박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보험회사 허락 필요 없어요. 의료기관 허락 필요하다. 열람 청구권 인정돼서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서명 날인 가능하다. 그 다음에 퇴원 전원 지시 가능하다. 전원 써놓으시고요. 과태료 300만 원이다. 이거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출 외박 기록은 3년간 보존이다. 아래 예시에 보시면 환자 동의 없이는 연락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리다. 동의 없어도 연락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 받아야 한다. 네, 맞고요. 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요. 외출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만 원. 외출 외박 기록은 개인의 진료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에 열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열람 청구권이 인정돼서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정비업체에 부과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는 정비업체의 임의 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비 전에는 정비 견적서, 사전 견적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비 후에는 정비 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무조건 교부해야 돼요.
요청이 있으면 교부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의료기관은 300만 원, 정비업체는 100만 원.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볼게요. 정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세 개는 맞는 거니까 정비 의뢰자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맞고요. 정비하기 전에 의뢰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전 견적서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 정비 의뢰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정비 내역서 교부한다라고 했는데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재생품 사용 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치사상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여러분 음주운전과 약물로 인한 그 중독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도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 약물에 취해가지고 사고 낸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무삼취, 여기에 취소까지는 아직은 이제 안 나오는데 행정상의 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외울 때 같이 외우세요. 사무삼취로 외우셔요. 자, 음주운전으로 해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됐다. 사망사고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벌금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자, 상해 사고를 입혔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해 115, 137, 상 153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상해 1, 1호, 1, 3, 취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찾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는 취소된다. 그냥 외워볼게요. 사무삼취 그리고 상해 115, 137 이거 꼭 외워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 벌칙이네요. 징역이나 벌금. 자, 징역이나 벌금들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형사상 처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1회 위반 시, 자, 0.2%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예요. 자, 이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 볼게요.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사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음오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음오이. 자, 그리고 2회 위반. 위로 지금 설명해서 올라가야 되죠. 자, 0.08%부터 0.2% 미만이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이더라.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외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테고 주로 측정 거부가 많이 나오거든요.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 그래서 음오이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1회 위반에서는 이러한 처벌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2번이나 위반했어요. 그러면 가중처벌되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뭐와 뭐만 좀 기억하자. 1회 위반 시 0.03%에서 0.08% 미만과 측정 거부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외워두면 좋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주운전 관련 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적용된다. 자, 꼭 약물까지 포함이다. 자,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해 115, 137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는 취소된다. 상해 115, 137 이렇게 적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타인을 사망케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무삼취. 네, 맞는 사무삼취 맞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 불응 시 네. 5년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여기 지금 이게 빠졌네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네, 2천만 원 빠졌으니까 여러분 쓰셔야 되겠어요. 네,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네,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측정 불응시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그랬네요. 상해니까 상해 1, 2로 137 그러면 맞게 적용될 것은 1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3번이 맞는 기준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더 보고 쉬어도 혹시 될까 싶은데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쉬셨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네. 잠깐 쉬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저랑은 한 10분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세 번째 교시에 저와 함께 10분에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 푹 쉬셔요. 네.